안녕하십니까, 싱싱입니다. 곧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하니까 5일 남았나요? 어쨌든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오기 전까지 몸을 건강하게 항상 만드시고요. 이거 생각보다 이놈이 오래 갑니다. 아주 죽을 맛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연말을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리하지 마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화폐와 그 어두운 진실에 대해서, 그 이면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화폐 하면 역시 금이죠. 금은 그동안 인류의 역사를 노골적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때로는 경제 대격변의 원인이 되기도 했고, 또 참담한 결과를 남기기도 했죠. 금이 많은 나라는 대개 세계를 호령하고 있던 전쟁에 매우 강력한 슈퍼파워를 가진 나라이거나 인류 국가들이었습니다. 역사를 보자면 사하라 남부의 황금을 독차지했던 이집트, 미다스의 전설을 탄생시킨 기원전 8세기의 소아시아 프리기아는 황금으로 고대 사회 풍요의 대명사로 불렸습니다. 이뿐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전쟁은 선왕인 필리포스가 트라키아의 금강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이고, 이곳에서 나온 금이 무기와 군수품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리스 변방이었던 마케도니아는 세계의 패자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은 근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6세기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멕시코와 브라질에서 얻은 엄청난 양의 금과 은으로 황금시대를 누렸고, 당시 스페인을 통치한 합스부르크 왕가의 영광과 무적 함대의 위용이 이 금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해적 행위로 푼돈만을 챙기던 영국이 상공업을 발전시켰던 그 이유도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금과 은을 확보하려는 그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프랑스 등 다른 나라도 국부는 금과 은에서 나온다라는 생각에 바탕을 둔 중산주의에 매달렸던 것은 마찬가지고,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늘리려는 노력이 18세기 산업혁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됐습니다. 세계의 공장이 된 영국은 20세기 초 미국의 주도권을 넘겨줄 때까지 무려 100년이 넘게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의 영광을 금과 은을 통해서 누렸던 것이죠. 이러한 흐름 때문에 황금, 즉 금화는 곧 세계의 기축통화로 자리매게 됐습니다. 기원 무렵 로마 제국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만든 아우레우스 주화는 200년이 넘게 유럽과 중동의 시장을 지배했고, 동로마 제국의 금화인 솔리두스는 매우 흔들림이 없고 견고하다는 뜻의 영어 단어인 솔리드의 어원이 되면서 500년 이상 세계화폐의 역할을 주도했습니다. 이렇듯 황금은 역사적으로 모든 화폐 역사의 그 중심에 서 있었고, 황금은 곧 금융 권력의 힘을 상징하는 실권적인 위치로 자리매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 아시다시피 금은 한정이 되어 있고, 이러한 금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보유하는 것 역시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결국 금융의 역사에서 금의 유동성을 최소화하고 그것을 다시 걷어들이기 위해 그동안 금융 딥스들의 경제적 금융 사기는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 왔던 것이고, 과거 영국과 프랑스 전쟁을 경험한 딥스들은 자신들의 금융의 힘을 금으로부터의 모든 영향을 받지 않고 금의 영향력을 무력화시킬 여러 가지 계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한 예를 들자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금본위제 탈퇴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금융 딥스들을 위해서 연방준비법을 몰래 가결시킨 닉슨은 그 이후에 1971년 8월 15일 미국은 당분간 달러와 금을 교환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 세계의 반협박성 선전포고와 함께 금본위제 탈퇴를 강압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세계는 지금도 금본위제 탈퇴 사건을 두고 달러의 가치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 같은 미국의 결정은 세계 경제를 퇴보시키는 미국의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라는 말까지 언론에서 지적이 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완전 잘못된 정의입니다. 물론 1944년 미국의 브레튼 우주 호텔에서 여러 나라의 경제 강요들이 모여 합의를 했던 브레튼 우주 체제 틀이 이때 실제로 깨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반드시 상기해야 될 점은 이상하게도 달러는 여전히 그 가치를 잃지 않고 세계 시장을 그동안 주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금본위제라는 제도는 금이 화폐와 어떻게 교환되는가에 따라서 몇 가지로 세밀히 나눌 수가 있는데,
우선 금화 본위제는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영국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금 본위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폐의 역사라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단순하고 오묘하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금화가 경제 유통의 중심이 되었고, 한정되어 있는 금화의 자유로운 주조와 금 수출입의 자유가 암묵적으로 인정되는 가장 원시적인 형태가 금화 본위제였습니다. 지금의 금 본위제 역시도 과거의 금화 본위제와 매우 비슷하지만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다면, 금의 자유로운 주조를 일단 인정하지 않고 있고, 화폐 발행 기관이 일정 가격으로 금을 매입 매각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지폐를 기축통화로 만들고 그 가치를 억지로 유지하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편으로 사람들의 눈가림을 이용해 금의 자유로운 거래를 위한다라는 금환 본위제를 또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금환 본위제라는 것은 한 국가의 통화를 다른 국가에서 발행한 환어음과 바꾸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융 딥스들이 이 환어음을 통해서 어떻게 장난을 치고 있느냐? 이 환어음은요, 자국 화폐를 일정 환율로 금과 바꿀 수 있는 나라에서 발행을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 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효력이 금과 같다라는 개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것이고, 금 본위국을 통해서 화폐 단위와 금의 등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일 뿐이지, 화폐를 통해서 절대 저들이 금으로 바꿔준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결국 금융 딥스들과 미디어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금 본위제는 화폐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그냥 개소리일 뿐이고, 이 같은 방식의 금융 제도는 어디까지나 금 본위국의 화폐가치 버블만을 키우는 매우 불공평한 거래 제도이자 일방적인 금융거래 방식일 뿐 아니라,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자신들의 돈의 가치를 금을 통해 마음대로 결정하고 통보하면서, 신흥 국가들은 그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의 돈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압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조금 과거로 흘러가서 금이 화폐로 처음 사용된 효시는 1252년으로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이것이 주조가 되었고요. 한때 유럽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기도 했던 플로린 화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1816년 영국이 금 본위제 제도를 본격적으로 채택하기 시작하면서 금은 화폐 역사의 전면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산업혁명 시작 국가인 영국의 통화가 가장 먼저 금을 대신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영국은 1819년 최초로 금 본위 제도를 채택을 했고, 영국 중앙은행이 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파운드로 바꿔주는 제도를 실시한 것입니다. 이렇듯 금을 기초로 하는 통화로 인해 영국 파운드화는 세계 무역 중 60%를 장악할 수가 있었고, 런던 금융시장은 전 세계 투자의 절반을 소화할 정도의 엄청난 확장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다른 통화는 금을 대신할 자격이 거의 없었고, 당시 파운드화만이 금을 대체할 유일한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렇게 영국이 독점적으로 금을 통한 화폐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로스차일드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차저차 세계 시장은 영국의 금 본위제 제도 영향력 아래에서 상업은행들이 고객들에게 금을 받았고요. 상업은행은 다시 이를 대출 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전 세계 시민들은 금을 화폐처럼 사용을 했고, 은행 거래도 금으로 했고, 당연히 고객들이 돈을 인출할 때조차도 은행은 금을 내줘야만 했던 것이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금은 한정이 되어 있고, 결국 그렇다 보니 당연히 은행은 예금 받는 금의 양을 초과하는 금을 대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시에 고객들이 자금 상환 요구가 있을 경우 보유하고 있는 금이 부족해서 고객들의 자금 상환 요구를 소화할 수 없는 매우 한정적인 시스템에 봉착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깨끗한 금 본위제 시스템 하에서는 예산 적자 또는 무역 적자에 따른 국가가 대규모 화폐 발행을 단행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화폐로 사기를 치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것이죠. 당연히 깨끗한 금융은 서민들에게 매우 좋은 시스템이지만, 문제는 금융 팁스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시스템이었다는 것이죠. 만약 경제가 이대로 적자를 기록하면 금을 가진 국가가 보유한 금은 유출될 수밖에 없고,
화폐의 가치는 무너지게 되면 물론 이자율이 상승하고 경기는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기가 가라앉는 부분에 대해서 저들이 걱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저들이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것을 걱정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문제들로 자연히 금 본위제 하에 국가들은 예산이나 무역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화폐를 가지고 고심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려했던 대로 영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금 본위 제도는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서서히 그 파탄의 조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비용을 마련하느라 각국이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낸 것이죠. 결국 영국은 1914년에 금 본위제를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실제로 1931년에는 더 이상 파운드화를 가져와도 바꿔줄 금이 없다라면서 금을 지급하지 않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 영국은 이스라엘의 시오니스트들과 함께 새로운 딥스들의 힘을 구축해 나가려고 다시 모략을 시도합니다. 그렇게 발발했던 전쟁이 바로 2차 세계대전이었고, 2차 세계대전을 통해 미국, 영국은 오직 금을 강탈하는 데만 집착을 했고, 히틀러 역시도 미친듯이 금에, 그러니까 미친듯이 집착했던 것에 반해 금을 너무나도 쉽게 미국과 영국에게 빼앗겼다라는 거, 그것 좀 의심스러운 점이 있긴 합니다. 아무튼 이 많은 금들은 전쟁을 통해서 BIS와 교황청의 금 세탁을 통해 다시 미국에게 넘어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자신들의 먼 친척이자 영국 금융가들 아래에 종속되어 있는 동생 국가라 할 수 있는 미국에게 금 본위제 실권을 조용히 양도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금융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전쟁을 통해서 죽였고, 금을 빼앗은 개호로치고도는 새끼들이라는 것이죠. 참고로 역사라는 것은요, 항상 승자의 입장에서 쓰기 때문에 자신들이 유리한 이야기들만을 지필하게 됩니다. 마치 자서전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말하는 역사에 대해서 모든 걸 신뢰할 필요는 절대 없고요. 다만 그 역사적인 배경과 그 시대적인 흐름을 우리가 캐치하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것이지, 저 새끼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습득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은 절대 역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로 인해 세계 통화 질서는 1944년 그야말로 일대 변혁을 맞게 됩니다. 이 당시 세계 국가들은 전쟁의 경제적 공황으로부터 빠르게 탈출하고 싶어 했고, 이 명분을 이용해 전쟁의 승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을 통해 영국과 금융 딥스들은 서서히 자신들의 새로운 금융을 구축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세계 44개국 대표 730명이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 우즈의 한 호텔에 모여서 무려 3주간의 회의 끝에 근대 역사상 처음으로 통화 정책 조조를 위한 국가 간의 협약에 서명을 하게 되었고, 이들 국가 대부분이 미국의 전쟁에 한 배를 탄 국가들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완전히 편파적이자 졸속으로 추진된 서명 합의였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꽁꽁 숨기고 절대 말하지 않는 브레튼 우주 체제의 첫 탄생이었습니다. 일단 브레튼 우주 체제의 가장 큰 의미는 금 본위제도 변화에 있었습니다. 즉 미국 달러는 금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이 됐고, 다른 주요 통화들은 고정 환율로 달러에 고정이 되었음은 물론, 금의 대리인이라 할 수 있는 파운드가 이제는 달러로 바뀌게 된 순간 이른바 달러를 중심으로 한 금환 본위제가 성립이 된 것입니다. 미국은 이 당시 유럽의 금을 강탈하기 위한 계획적인 2차 세계대전 전쟁을 통해 세계 금 보유고의 80%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브레튼 우주 체제에 서명한 뿌락지 국가들 역시도 미국 금의 지급 능력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로 넘어가면서 사정은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국제 수지 적자가 심화되면서 금 태환 능력에 대한 불신이 여기저기 높아지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결국 미국은 자신들의 형님 국가인 영국과 공동으로 금 시장 안정화에 나섰지만 상황은 여전히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미국과 영국이 금을 풀지 않는데 어떻게 금 시장이 안정화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과 영국은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금을 도둑맞지 않고 이 난관을 타개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던 것이죠. 그 결과 1961년 11월 국제결제은행 원래회의를 통해 금풀 협정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미국 등의 8개국의 중앙은행이 보유금의 일부를 각출하여서 한데 모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런던 금시장에서 금을 매매해 금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고 미국의 부담을 완화하자라는 그러한 목적이었죠. 그러나 이후 상당 기간 안정세를 보이던 통화 질서는 미국의 국제 수지 적자로 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었고, 프랑스가 금풀 협정에서 탈퇴하면서 결국 붕괴의 조짐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여기에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미국의 막대한 전비 지출은 브레튼 우주 체제 붕괴에 결정적인 역할을 유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베트남 전쟁을 치르기 위해 미국이 찍은 막대한 국채를 보유한 나라들이 금 퇴환을 요구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고, 당연히 금과 교환되는 달러의 양은 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더욱이 미국의 달러 가치에 불신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이 달러와 금을 교환하려는 이른바 금 경색 순환이 심화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금 보유는 점점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미국 정부의 막대한 부채와 재정 적자를 감당할 능력이 없던 금융 딥스들과 닉슨 대통령은 1971년 8월 달러와 금을 교환하는 금 퇴환 정지를 선언을 했던 것이고, 외국 정부가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해도 응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금 본위 제도가 폐지됨과 동시에 미국 달러의 가치는 점점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담보도 없고 지속 가능한 가치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없는 것을 어떻게 계속 가치로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단기적으로 돈을 미친 듯이 그나마 가치가 있을 때 막 찍어내 가지고 자기들이 최대한 미국 우선주의의 국가로 이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미국 달러 종이 쪼가리 같은 거 안 받아 라고 하면은 전쟁으로 가차없이 눌러 뭉개버린 것이고, 결국 달러의 가치를 다시 지속시키기 위해서 일단 금이라는 것은 뭐 금퇴환제를 포기했으니까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시 원유로 가치를 옮긴 겁니다. 근데 원유도 지들 게 아니잖아. 결국 뭐야, 전쟁을 통해서 다시 뺏는 거죠. 이런 쓰레기 짓을 하면서 달러를 계속 가치를 유지시켜 왔는데 이제 그것도 서서히 바닥이 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과 똑같은 화폐 수순을 겪고 있는 미국의 달러 가치, 이것은 누구보다 금융 딥스들이 자신들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는 사실일 뿐 아니라 이들이 알고 있는 또 하나의 진실, 그것은 금 본위제 폐지 이후 달러는 이미 점점 제로 가치를 향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저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화폐 출현을 서둘러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비트코인이 출현했다는 것 역시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 본위제가 폐기된 상황에서 새로운 달러가 나오면 또 금과 연동시키려 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럼 또 문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저들이 뭘 했느냐, 비트코인을 금과 같다라는 개망발을 짓거리고 진짜 금을 그 뒤에 숨겨버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미국의 금 보유량을 의심하는 중국과 러시아, 인도 같은 국가들이 실물자산인 금을 사모으는 해프닝도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인데, 사실 저들 국가가 딥스들과 함께 금을 빼돌리기 위해서 일부러 금을 사들인 것인지 어쩐지 뭐 알 수는 없지만, 최근 인도, 중국, 러시아의 금 보유량이 다시금 줄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그리고 이 금들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 언론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저들이 금을 사모으고 금의 보유량을 다시 줄이는 것이 상당히 의심스럽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저들의 디지털 화폐 시스템의 도입 추진으로 인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과거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는 이러한 금융 시스템의 고도화를 누리는 자들이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시민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고, 반대로 고위 금융 딥스들의 다양한 형태의 사기를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각종 금융 규제에 따른 감시와 견제 기능들이 오히려 저들의 독점으로 의해서 상실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득권층의 불법적인 그리고 부도덕한 자금들이 아무런 눈치 볼 것 없이 독점 자본의 필요에 따라 자금을 거의 무제한으로 이동하거나 찍어낼 수 있게 해준다라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여기 뉴스 한 가지를 보면 심심치 않게 보이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9월 2100만 개로 엄격하게 제한된 비트코인을 마구 찍어내 비트코인의 시스템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도 있었던 버그가 무려 2년 동안이나 비트코인 코드에 숨어 있었다라는 무시무시한 사실이 터져 나왔죠. 물론 급하게 패치를 진행해 버그를 수정했기에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금과 같은 가치를 가진 비트코인이 무한정 찍어내는 버그가 있었다라는 거, 이거 사실 진짜 버그 맞을까요? 엄격하게 제한된 코인이 무한정 찍힌다는 것이 어떻게 버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저들이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난 충격적인 현실이고요. 이미 금융 딥스들이 비트를 황금에 비유한 범죄 사기 집단임을 스스로가 인정하는 꼴은 물론 결국 저들이 만들어낸 디지털 비트 황금은 언제든 무한으로 찍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자기들 스스로 증명하게 된 셈입니다. 이러한 사실들 몇 가지만 보았을 때도 모든 중앙은행 저 양아치들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반인들은 중앙은행 시스템과 정부가 실제로 얼마나 위험하고 부패했고 그들의 돈으로 시민들의 인생을 사고파는 인신매매 같은 집단들인지를 여전히 아직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정부들은 저들이 허위로 뿌려대는 부채로 인해서 이미 통제불능의 위기에 당면해 있지만 원래 처음부터 금본위제로 인해서 부채 없는 돈, 그러니까 모두 황금으로 돈을 교체할 수 있었지만 저들이 일부러 과거 영국과 프랑스 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전 세계의 금을 전쟁으로 강탈을 했고 베트남전을 이용해 미국의 금본위제 달러를 일부러 박살낸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금을 잡아놓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딥웹에서 범죄자들이 거래했던 이러한 불량한 화폐, 디지털 화폐를 가지고 그리고 또 무한으로 찍어내는 버그 아닌 버그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쓰레기 코인을 황금의 가치라고 사람들에게 세뇌하고 연동을 해서 뒤로 금을 완전히 자신들이 독식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세계에서 신용화폐는 매우 허황되고 금 보유란 것은 아무런 관계없이 난잡하고 불합리한 수량으로 인쇄가 되고 있고 국가들은 이 휴지 쪼가리를 너무 많이 빌려서 결코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저들이 일부러 상환할 수 없게 만든 것이고 각국의 대통령들은 이미 국가부채를 갚을 수 없는 돈이며 국가부채 명분을 통해 이것을 끊임없이 노동화시키고 훗날 새로운 화폐 출현을 일부러 딥스들이 유도하고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들을 국민들에게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미국 역시도 216년 동안 8조 5천억 달러의 정부 부채를 그동안 쌓아왔는데 그 후 8년 만에 그 부채가 2배로 넘게 급증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제위기 명분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화폐를 쏟아부은 결과인데 그중 대부분의 시민들은 저들이 경제를 살리는데 이 돈을 요긴하게 쓰였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안타깝게도 다시 중앙은행과 글로벌 기업들 빌 게이츠, 조지 소로스 같은 거부들에게 모두 쏟아져 들어갔으며 미국 정부가 금융위기 때 한 일이라고는 빈부의 격차를 더욱 벌리기 위해 고의로 부채를 늘린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때 조세 수입을 미친 듯이 늘려서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만들고 국가의 수장들은 이때가 되면 자신들의 마지막 임무를 충실히 진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지불해야 할 통화 조건을 무조건 인쇄하는 것이고 그 빚은 개, 돼지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가장 심각한 도둑질 중의 도둑질이며 자손 대대로 죄를 갚아야 할 대역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씁쓸한 점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부와 중앙은행의 양아치적 행동에 대해서 전혀 아직까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양아치적 모순들 때문에 저들이 우리에게 금융교육을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부와 대통령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거나 그 위기에 예방하기 위한 의지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많은 빚을 지게 할 돈을 필요로 할 때 그것을 마구잡이로 찍어내고 그 책임을 우리 같은 민중들에게 돌리는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주류 언론이나 금융가에서 말한 헬리콥터 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모두 개 거짓말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 애초 처음부터 낙수효과처럼 우리에게 돌아가는 돈이 아니에요. 그 돈은. 그리고 이놈들이 찍어낸 돈들은 결국 자신들의 삶만 지우기 위한 그리고 하수인인 금융집단들에게 다시 흘러서 돌아갈 뿐이지 그리고 그 여파에 대한 빚 그것은 뭐 국가부채나 뭐네 별다른 개같은 핑계를 다 대가지고 우리 서민들에게 올곧이 그 빚을 짊어지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딥스들의 돈을 받아먹고 자란 기업과 은행들은 서민들이 힘들어질수록 서민들의 실물 가치를 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더욱더 부유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금융 딥스들이 아무리 돈을 미친듯이 인쇄한다고 해도 서민들에게 부를 창출하거나 경제를 자극시키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오히려 바닷물처럼 그것을 마실수록 더 말라갈 뿐이죠. 현재 이상하게 빚은 과도할 정도로 늘어나는데 더욱더 서민은 가난해지고 있는 지금의 코로나 사태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재정 지출에 따른 헬리콥터 머니,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제의 부흥을 위해서 저들이 뿌려대는 게 아니라 단순히 현재 유통되고 있는 모든 단위 자산의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 일부러 뿌려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국민들이 그 혜택을 받지 않는데도 화폐 가치는 계속 헬리콥터 머니로 인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경제용어로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리우는데 이러한 화폐 현상으로 인해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인건비인데 이것을 빌미로 정부는 서민에게 의도적으로 더 많은 빚을 유도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도둑질 중에서도 가장 교활하고 악랄한 형태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화폐와 은행 잔고가 자신들의 통장의 증감에 따라 부유하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고 또 주가가 오르면 충분한 돈을 벌 수가 있고 모든 일이 잘 형통될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 주가, 화폐 등의 모든 가치도 동시에 꾸준히 하락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들은 과거보다 많은 돈과 실물 자산을 벌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결국 물가 상승 대비 본전에 가깝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1980년대 소득과 현재 소득의 비율이 현저히 차이 남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한국이 오히려 부유했었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의 1000만원이 과거의 1000만원의 가치와 다르듯이 현재 불어난 여러분들의 자산은 상승한 물가 대비의 비교에 그 가치가 상승한 것은 실제로 거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과거에 비해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 충격은 몇 배로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결국 물가 상승에 비해 본전에 가깝게 번 돈들과 실물 자산들은 경제 충격에 의해 몇 배의 충격으로 사람들에게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이며 지금의 개인과 중소기업, 국가의 부채 증가는 감당할 수 없는 급진적 부채 증가의 계기가 되는 것과 지금의 젊은이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무너졌을 경우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되는 상황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화폐를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기능은 무엇이냐? 그것은 화폐가 과연 1인당 실질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입니다. 현재 저들이 화폐를 천문학적으로 뿌려대는 결과를 보았을 때 그 결과는 압도적으로 부정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일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돈이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다면 당연히 시간이 흘러가도 그 가치를 잃지 않아야 정상인 것입니다. 결국 천문학적인 통화 팽창과 인플레이션, 부채 증가라는 이 사기 행각의 다른 이름은 구매력을 하락시키고 빈곤을 만드는 게임이며 잠깐의 행복을 위해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는 제로섬 게임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분별한 통화 발행의 통화 시스템은 결코 그 통화의 가치를 건전하거나 신뢰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의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지속되는 화폐 공급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너무나도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정책으로 혈세를 낭비하는가 하면 때로는 은행과 재벌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막대한 액수의 화폐 발행에 앞장서기까지 합니다. 정치인들의 이런 오만한 화폐 발행의 계획들도 그들이 무지해서가 아니라 빛의 함정을 만들기 위한 코19에 계획된 전염병처럼 하나의 각본일 거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시 종합해보면 정부와 중앙은행, 정치인의 무분별한 화폐 발행 계획으로 인해 식품, 주택 및 의료와 같이 일상생활에 수요가 되는 제품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이 거의 정체된 경우라 할지라도 저들의 무분별한 화폐 발행 계획으로 인해 생활 물가는 해마다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경제 위기에 따른 천문학적인 화폐 발생은 정부의 확장적 통화 정책에 따른 책임을 서민들에게 모두 떠안게 만들 수 있고
담보를 통해 저금리나 고정금리로 막대한 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부유층에게만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밖에 없고, 중산층이나 빈민층은 이것을 지옥과 같은 재앙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놓고 우리가 면밀히 관찰을 해보자면, 미국 정부가 과거부터 FRB의 사규명의 돈을 선택했던 이유는 너무나도 자명해집니다. 이 사기적인 지폐를 등장시킴으로 인해 이들은 금리, 가격, 통화공급, 노동력과 신용, 이 모든 것들을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로 조작하는 권한을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을 미국 우선주의로 만들기 위해서 저들이 추진했던 사기 행각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동안 세계가 경제 성장을 통해 생산한 실제 가치보다 몇천 배 이상의 버블을 통해 발행되어 왔었던 통화들이 과연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미래 생산적인 가치에 대한 결제 수단으로 이것이 사용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 증거를 들자면 그들은 현재 경제가 폭망해가는 상황에서 여전히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명확한 진실이 숨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딥스들은 더 이상 가치가 망가져가는 자신들의 화폐 달러를 구제할 어떠한 방법도 희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IMF는 최근 무분별한 화폐 발행으로 인해서 전 세계 부채 규모가 250조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GDP의 225배에 해당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논리적으로 추론했을 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4, 5년 동안 기업이 생산하는 모든 것을 소비하지 않고 또 돈 한 푼 쓰지 않고 월급을 절약한다 하더라도 빚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냥 부채는 말이죠, 이제 천문학적으로 이제 더 이상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갚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 말은. 이런 상황에서 여론이 여전히 글로벌 부채와 국가 부채 공포심을 조장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있지만, 사실 부채 상황에 대한 시도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고 상환할 방법조차 없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실제로 각국의 정부도 이러한 숫자가 비현실적으로 그 의미를 상실해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은행, 기업들은요, 국가부채 상환에는 애초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지금의 국가부채를 걱정하고 있는 것은 그 책임을 강압적으로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국민들 뿐이고요. 주류 언론들은 이것을 자꾸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데, 국가의 요직에 앉아있는 자들은 국민들의 고통에는 아무런 관심도 대안도 펼쳐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여전히 자신들의 배만 불리우는 상황인 것이죠. 원래 통화의 가치와 발생은 처음부터 비공개로 만들어졌습니다. 금융기관이 문자 그대로 컴퓨터 키보드 자판에 몇 개의 숫자키를 누르고 민간 기업이 원하는 숫자를 화면에 띄워서 네트워크를 전송해 송신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그들이 정말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동전과 화폐를 주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디어를 통해 그렇게 보여줄 뿐이지 딥스 아래 운영되는 BIS의 금융 기준을 통해 모든 정부와 은행은 처음부터 이렇게 교묘한 사기 수법을 협력화해서 암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만든 돈이라는 것이 애초 처음부터 전부 허공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허공에서 만든 아무 권한이 없는 가짜 돈을 빌려주는 은행들은 대신 채무자가 소유한 자산을 담보로 잡고 채무 불이행 시 이 소유권으로 실물 자산을 강탈하는 것이죠. 은행은 당연히 계획적으로 자신이 허공에서 발행한 숫자보다 더 많은 돈 또는 실제 가치가 있는 것들만을 유혹하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 채무자에게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아무 가치 없는 허공의 돈을 대신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짜 실제 가치를 저들에게 강탈당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인류가 저들이 만든 광기의 화폐 시스템으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애초 처음부터 사기야 이건. 그리고 이론적으로 부채는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만들어진 숫자 단위로 아무런 조건 없이 지들 마음대로 발행한 중앙은행의 사기적인 시스템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제 버블이란 용어로 저들이 희롱해 왔던 것입니다. 버블의 의미를 모르십니까? 애초 은행부터 돈을 버블로 뻥튀기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만들어냈다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그리고 실제로 시민들은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빚진 게 애초에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끝이 아니죠. 정부가 또 열심히 거들먹거리며 나타납니다. 바로 유리알 지갑 털기와 또 국가부채 상환, 국정 운영을 위해서 사람들의 돈을 열심히 터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실 국가 정부는 알고 있어요. 더 이상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가 부채와 국정 운영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뭐 기업을 조져보겠다 뭐 하겠다 했는데 결국은 뭐 얻어내는 거 없지 않습니까? 뭐 이미 예상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듯 엄청난 빚더미를 계속해서 만든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되느냐? 아주 노골적으로 그것을 드러내게 되죠. 바로 뭐냐? 그게 국가부채라는 명분을 통해서 현재 국민들뿐 아니라 후손들이 낼 세금까지 미리 담보를 잡아서 저들이 빚을 점점 불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이미 정부가 이런 선택을 국민들의 아무런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같은 계획은 딥스들의 신세계 금융 독점 시스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의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현재도 미국과 EU는 각각 25조 달러 이상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실로 너무 커서 더 이상 이것을 산출하는 것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사실 그 누구도 얼마나 많은 돈이 20조 달러인지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굳이 현실적인 사실을 통감하자면 각 납세자들은 약 2만 달러 정도의 빚을 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엄청난 양의 국가 부채는 어떤 실질적인 이자율의 계산법으로도 상환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이 부채에 대해서 6%의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면 1년에 대략 1조 7천억 달러의 비용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단지 부채에 대한 이자만을 지불하는 것일 뿐 미국 정부는 1년에 약 3.6조 달러의 세금을 더 걷어들여야만 합니다. 즉 세금의 증세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금융 딥스들은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 배워왔던 실수, 그러니까 달러의 화폐 발행의 발권력의 권력만을 오만하게 누렸던 이러한 실수를 배우는 대신 더 큰 화폐 권력의 영향력을 폭발할 수 있는 4가지 새로운 버블을 창조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학자금 대출과 정급본드 회사채 시장, 그리고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 및 부동산 버블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딥스들의 화폐 권력이 영원히 지속되기 위해서 그들은 부채 버블을 통한 빈부의 격차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고, 다가오는 새로운 화폐 실권력을 저들이 독점 주도하기 위해서 먼저 사람들에게 과도한 부채를 일부러 안겨주고 빈곤을 통해 모두가 새로운 화폐에 암묵적으로 동의할 수 있으면 물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채와 빈곤의 명분을 함께 가져오려는 계획들을 저들은 과거부터 사람들 몰래 조용히 추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은 점령당했다의 책을 발간한 유대인의 세계 통치 전략을 쓴 미국의 역사학자 유스터스 멀리는 강을 건너온 살인자들이라는 뜻을 가진 고대 히브리인들을 친절하게 받아준 나라 대부분은 큰 전쟁도 없이 내부적으로 파괴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집트, 바빌론, 그리스, 로마가 그 대표적인 나라이고, 이러한 나라들을 멸망시킨 방법 역시 지금의 화폐제도의 교란을 통한 빈부격차에 심하였습니다. 현대 화폐 제도는 여지없이 이 바빌론 코드에 따른 기초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담보 없는 허공의 화폐를 만들고 무한정 유통만 시키면 은행이라는 사채업자들이 쉽게 권력을 장악할 수 있게 되고 빚에 허덕이는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히브리인들은 탈무드를 통해 고대부터 전승해 온 것입니다. 과거 원나라 쿠빌라이 칸의 총리였던 유대인 아흐마드 파나카티라는 인물이 몽골 귀족의 부를 늘려준 방법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어이없게도 담보나 이자가 없는 화폐를 중단기적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모두 해결되었던 것이고, 과거 리비아 역시도 그렇게 국가적 가난을 타개할 수 있었습니다. 허나 이 같은 사실은 부채를 통해 먹고 살아가는 금융 딥스들에게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고, 그들 화폐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국가들은 그들의 범법 행위에 국민들을 속여가면서 가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성해야 될 점이 왜 국가가 노골적이며 광범위한 금융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지 않는지, 그리고 화폐는 어떤 방식으로 발권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사람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점만 보았을 때 화폐 가치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딥스들이 만든, 그러니까 금으로 교환되지도 않고 그렇다라고 어떤 담보도 위험도 부담하지 않는 천문학적인 화폐 발행의 범죄 사실을 보고 있으면서도 도대체 왜 자신들의 모든 인생과 가치를 걸고 그들과 사기적인 범죄 금융 거래를 자행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그동안 화폐를 거래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이 같은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저들의 추잡한 행위들이 이 방송으로 인해 하나둘 의심되기 시작한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단 2가지 사실만을 떠올리면 됩니다. 첫 번째로 지금의 패드로 교묘히 명칭을 바꿔버린 FRB 최대 주주는 뉴욕의 골드만삭스, 록펠러,
리만, 쿤롭스, 파리와 런던의 로스차일드, 함부르크의 워버그, 파리의 라자드스, 이스라엘의 모세세이프 등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사금융 딥스들이 그 자리를 버젓이 차지하고 있는 것인가? 둘째로 현재 모든 국가 법의 포위망을 벗어나는 금융가들의 핵심 기관이랄 수 있는 BIS는 도대체 왜 무슨 권한으로 세계 국가의 모든 중앙은행을 법의 포위망에서 벗어나서 영향력 하에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둘 깨닫기 시작을 할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화폐의 흐름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진실에 더 가까워질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